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 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먼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0억 원대 불법 자금 혐의 가운데 6억 7천만 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6억 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고 7천만 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건넨 뇌물입니다.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회유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꿨고 일관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구속될 수 있는 궁핍한 처지였다는 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부정확한 진술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돈을 마련한 대장동 사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불법 대선 자금은 1원도 쓰지 않았다.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니 지켜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가지고 졸지의 인생 항로를 바꿔서 이제 정치계로 들어와서 성남시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됐을 땐 성남시의원을, 2018년 경기지사로 당선됐을 땐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후에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의혹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님 분의 정치자금 수사한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였는데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부정한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선고가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엔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법원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성남시 대형 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공공에 갔어야 할 이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이 있었고 공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판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 정상적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단군일의 최대 환수였다라는 논리도 펴왔는데요. 네.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이 대표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와 이 대표의 재판부는 다르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과연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유동규 씨가 검찰의 회유를 받아서 진술을 번복한 거다. 그러니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이 재판처럼 대장동 재판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에 조종되는 웅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오늘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점 역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살펴볼 만한 게 법원이 대장동업자들의 꽤 많은 돈, 그러니까 7억 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명목으로 넘어갔다고 본 거죠. 네, 결국 대장동 사업자들의 돈이 일단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해 건너갔다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선에서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 전 부원장은 결백을 주장해 왔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법원은 이 김 전 부원장이 2014년에 받았다는 뇌물 1억 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뇌물이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4년이라 정치자금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로는 7억이지만 유죄가 나온 건 6억이다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고 밤샘 농성도 예고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탄핵안은 지난 9일에도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민주당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과 안건 자체가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가 몰려가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탄핵 중독,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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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 일정은 탄핵안과 무관하게 여야 원내대표가 애초에 잡은 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실 항의 방문해서 복도를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야외 농성을 연달아 진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 의결을 위해 마련한 예비적 일정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라고 준비한 일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밤샘 농성도 할 예정이라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내일 가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방통위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 때문에 그간 비어있던 국회 추천목 방통위원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진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11월 30, 12월 1일 잡혀 있고 의장님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일정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멈춥니다. 여권에선 1인 위원회라도 가동해야 한다고 하지만 혼자 남은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론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일 때 의결이 가능한데 과반수란 표현 자체가 2인 이상을 전제한 개념인데다 1인 의결은 위원회 성격을 정해둔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올해 말 SBS와 KBS, ETV 등 지상파 제어가 심사와 유진그룹의 YTN 인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과제 추진이 당분간 멈춥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목 방통위원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방송통신위원, 후임위원들 신속하게 추천을 해서 국민의힘도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통위원을 모두 임명할 경우 위원회가 여야 간 2대2 구도가 되기 때문에 여권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육상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는데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인근 포항과 울산은 물론이고 경기에서까지 지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땅을 울리는 큰 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뒤이어 땅이 흔들렸습니다. 자는 도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침대 위에서 팍 떠보더라고. 드르륵하면서 막. 편의점 근무자가 놀라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곧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 서성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난 지진 중엔 가장 강했습니다. 7년 전 국내 최대 규모 지진이 났던 경주시. 이번 진앙지는 당시 진앙지와 직선거리로 약 21.8km 떨어진 곳입니다. 딸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엄마 죽는 줄 알았다 이러던데. 옛날에 그래놨더만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진동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울산은 물론 충청, 경기에서까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제가 건물 밖으로 나갔었어요. 여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었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요거를 딱 겪어보니까 잊은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 문화재는 내일까지 정밀 안전 점검을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지진 위험지대로 꼽히는 곳입니다. 왜 위험하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건지 취재 기자 이혜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지진이 예전보다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우선 규모 2 이상 지진은 2015년까지는 수십 건 안팎이었습니다. 네. 2016년을 기점으로 확 늘어서요. 지진은 2017년 또 그 다음 해까지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인 경주 지진이 난 해죠. 이 여파가 영향을 줬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생 횟수가 증가한 건 그런 앞에 발생한 본진의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힘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균질한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되고 네, 경주는 이미 큰 지진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인근의 포항도 그랬었고 유독 경북 지역에 큰 지진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78년부터 최근까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1에서 4 정도의 지진을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네. 노랗고 빨간 별은 규모 4 이상의 지진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큰 지진이 한 번 난 곳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힘이 가해져도 지진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땅 속의 긴장이 누적되면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북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은 또 원전이 몰려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잖아요. 네.
일단 주민들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2차적인 피해도 원전이라든지 뭐 석유화학 단지 자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불안하고요. 네, 오늘 지진 진앙지에서 10.1km 정도 떨어진 곳에 경주 월성 원전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1개 중 17개가 이렇게 동해안에 모여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원전에는 내진 설계도 다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일의 사태 때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 그 대응 매뉴얼도 더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선 기자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은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주시는 지진이 발생한 지 50분 가까이 지나서야, 경상북도는 34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그마저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빈 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4시 55분, 기상청은 지진 발생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 이질 났지 뭐야. 지진이 지나간 34분 뒤 경상북도가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시간도 늦었지만 내용은 더 부실합니다. 건물 붕괴 등에 주의하라고만 썼습니다. 좀 불안하죠. 이런 정보가 늦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 다시 14분이 지난 오전 5시 43분. 이번엔 경주시가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나마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등 대피 요령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우왕좌왕들 운동장 갈래도 한참 가야 되고 그래 하니까 일정한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늑장 안내란 지적이 나오자 경북도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간 시간에 문자를 좀 자제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내부 이제 절차를 거쳐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뒤 정부는 늑장 경보를 막겠다며 재난 문자 시스템을 뜯어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3.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였으니 연말까지는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0.25% 올라 3.5%가 된 이후 1년 가까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제자리입니다. 왜 계속 그대로일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내리면 안 그래도 가계부채 심각한데 돈이 더 풀리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까지 부채질할까 걱정인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지금도 불경기인데 기업들 돈줄 막히면서 성장률 더 떨어질까 걱정인 겁니다. 3.5% 기준금리 유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 전망에도 이런 예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또 낮춰 잡았습니다. 세 달마다 이 숫자를 조정하는데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 연속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1%대 성장에 그칠 올해보다 낮겠지만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내수가 더 얼어붙을 거란 예상입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 약화로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2.8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뛰면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는 석 달 만에 동시에 급감하며 경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통상 기준금리를 내려 부양에 나서지만 한국은행은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나아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 문제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긴축 기간에 대해선 기존의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더 늘려 잡았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3%대를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내년 전망치까지 더 오르면서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금리를 내릴 경우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에선 금리 인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가 내리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홍콩 주가와 연계된 투자 상품이 수조 원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한 거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에야 뒤늦게 손실 위험을 알리는 투자 설명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모 씨는 2021년 초 NH농협은행에서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LS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보름 전 은행에서 갑자기 투자 설명서가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ELS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즈음입니다. 이 씨는 이런 설명서를 가입 당시엔 본 적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상품 설명서는 보지도 못했고 11월 15일 날 처음 문자로 보내줬어요. 3개월 당기고. 은행 측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입을 하시면서 이거 최대 원금 전액 손실 있을 수 있는데 라고는 안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겠죠. 이 씨는 투자 성향 등을 묻는 질문에도 직접 체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청서 작성하면서 첫 장부터 제가 체크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현재 평가 손실은 60%가량입니다. 이 씨는 불안전 판매 논란이 커지자 은행이 뒤늦게 설명서를 보낸 거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은행 측은 대규모 손실 우려 때문에 최근 모든 ELS 가입자에게 문자를 보낸 거라며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KB국민, 하나은행까지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5대 은행 모두 해당 상품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들이 험지에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요한 위원장은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불쾌한 듯 즉각 거절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난번 권고에 그쳤던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해 당 최고위로 넘겼습니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 임요한 위원장은 혁신안을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긴다는 일반적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총선 출마를 하지 않고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이 돼 당 지도부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등 공천을 주도해 혁신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까지 연 김기현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자 혁신위는 다시 국민들이 혁신위를 김기현 체제의 위기 타개용 눈속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혁신위의 희생 요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혁신위는 이대로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걸로 전망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유리한 연동형 선거제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토론에 앞서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20대 총선처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다시 회귀하거나 아니면 21대 총선처럼 현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의 출현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선택지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완강해 협상의 여지도 없고 선거법은 야당이 단독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단 현실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일당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했고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실론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국민과의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거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그간의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 도리어 선거에 불리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는 소위 플랫폼 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늘도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행대로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없앴던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수석 5명도 전원 교체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신설된 정책실장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해 맡았습니다. 내각과 당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조직 슬림화를 표방하며 초반엔 정책실장을 두지 않았지만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실 6수석에서 3실 6수석 체제로 바뀝니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은 정책실장 밑으로 이동하고 과학기술수석실도 곧 구성됩니다. 수석비서관 5명도 전원 교체했습니다. 정무수석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은 이도훈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맡았고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석은 의정 경험이 없는 건 약점으로 꼽히지만 정무 기획 역량을 높이 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2기 용산 참모진이 새롭게 구성됐는데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국민 담화를 낸 이후 오늘은 당초 잡혔던 일정마저 취소하고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종료 10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인질인 10개월 된 아기와 그 4살 형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형제가 이미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약속했던 엿새 휴전 마지막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을 최소 하루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휴전이 끝나기 약 10분 전에 이뤄진 극적인 합의입니다. 휴전 종료 직전 추가 인질을 받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10명, 태국인 4명 등 인질 16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어린 인질인 생후 10개월 된 아기 크피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크피르와 형은 이미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הגיעו הידיעות התקשורתיות האלה שאין להן נימות, אבל הן מכאיבות, ואני לא יודע אם זה נכון או לא נכון, או זה חלק ממערכה פסיכולוגית שהאויבים האכזריים שלנו. 풀려난 인질들 사이에서는 하마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ועזה, tous les civils, tout le monde l'ont tapé quand il est arrivé là-bas, c'est un enfant de 12 ans.
휴전 연장으로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얼마나 오래 휴전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지율 27%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어 어떻게든 전쟁을 다시 이어갈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외교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미중 수교를 이끌고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방문해 한반도 해법을 조언하기도 했는데 정재훈 기자가 그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We have to deal with the rise of countries that see themselves as historically central powers in Asia.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진영을 넘나드는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중 국교 수교입니다. 이른바 핑퐁 외교를 통해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양국은 20여 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79년 공식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70년대 구소련과 대탕트, 즉 긴장 완화 정책을 펼쳤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특히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김 전 대통령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마코에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7월엔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진핑 주석 등 전 세계는 키신저 전 장관을 애도하는 조전을 보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한국 대통령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잇따르며 대선을 1년 앞두고 고령 리스크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DIC로 준비했습니다. 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We're good guys. 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Instead of cutting them, or like Congressman Trump and Bob want to do. I've said this, and I said this to Deng Xiaoping in the Himalayas, and I've said this to every world leade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정부와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자를 당장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 씨를 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은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유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지난 7월 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2017년 개정 이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따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에게 곧바로 비자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화재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나왔는데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스스로 선택해 분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과학수사대가 타고 남은 나무 더미를 이리저리 뒤집니다. 경기 안성시 칠장사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불이 났고 승려들이 먹고 자던 공간 요사체를 모두 태웠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승 스님이 머물고 있던 건물 내부가 타면서 경찰은 이렇게 출입을 아예 통제해둔 상태입니다. 절에는 주지 스님과 직원 2명이 있었지만 대피했습니다. 요사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데 계셨다고요? 크게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승 스님은 어제 오후 혼자 절을 찾았습니다. 몰고 온 차에 유서 형식 메모가 나왔습니다. CCTV에 다 녹화됐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아달라. 미안하고 고맙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메모를 자승 스님이 쓴 게 맞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조계종은 스님이 스스로 선택해 분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전 남긴 열반송을 유언으로 받습니다. 살아생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자승 스님은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총무원장을 지냈고 서울 강남 봉은사 회주로 있었습니다. 종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교사가 앉아 있습니다.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습니다.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 또 한 번 연기를 빨아들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문제에 삼았습니다. 학교는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반성에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주신 거고. 담배 피운 건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평소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시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하셨고요. 딱 한 번이었다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한두 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은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봤다고 그걸 들으니까 아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좀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담배를 피운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학원이 몰려있는 곳들은 밤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태우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혼잡해지기 일쑤입니다. 단속을 해도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위험한 상황도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지금 도로 한쪽에는 비상등을 켠 채 차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편말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원이 끝나는 밤 10시가 되자 도로는 더 복잡해집니다. 차선 2개의 셔틀버스와 승용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정류장 앞이 막히자 학생들은 아예 도로에 내려가서 버스를 탑니다. 애들 저기 세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또 가지로 그런 것도 날라오죠. 한 달에 뭐 다 두세 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죠. 소화전 5m 이내 부근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차량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걷는 길에 아슬아슬하게 차가 계속 들어옵니다. 소화전 5m 이내와 인도,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1분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울 중계동과 성남 정자동 등 다른 학원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원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되는 것도 있고 걸어다닐 때도 약간 멈칫멈칫하면서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클락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비가 아플 정도로 울릴 때도 있어요. 밤에는 여기 집 들어가는 게 힘들 정도로 이 길을 피해서 다니고 있고. 최근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 곳도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현장 단속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속원이 가면 움직이니까. 학부모에게 차량을 좀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해달라든가. 학원 측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수업을 하고 그런 관리인데 이런 교통량까지 책임져야 되나? 스스로 자제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 한편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번호를 표지판에 띄우고 자리가 비어있는 인근 주차장으로 안내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달 초 불법 주정차가 많은 학원가 15곳에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시설이지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차 시설이 있으면 그 지자체에서 또는 학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돌리시는 거.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가를 오고 가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원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살 때 주는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보기엔 멀쩡하지만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를 들여와서 이걸 사고 판 것처럼 꾸민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공터에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한 고급 전기 자동차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핵심인 배터리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껍데기 차체만 들여온 이른바 깡통 전기차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이런 깡통차 90여 대를 들여와 국가 보조금 54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무늬만 전기차를 헐값에 들여옵니다. 지인의 이름을 빌려 허위 계약서를 쓰고 진짜 전기차를 사고 판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일부 금액만 먼저 내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제작사로 보조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중국에서 염가로 전기승합차 차체만 수입하였고 배터리는 따로 수입되어 차량의 출고 등록 당시 92대 중 81대에 배터리가 부착돼 있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사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타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살 때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조금을 나눠 가진 일당 35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또 위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음식에서 쥐 배설물과 구더기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편의점에서 팔리는 즉석 마라탕입니다. 음식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여성. 이물질을 길게 펼치자 날개와 몸통까지 영락없는 박쥐 모양입니다. 방향을 돌려보면 작은 다리까지 보입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업체 측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업체는 중국 내에서 6천여 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며 즉석 식품까지 파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업체가 판 마라탕에 든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습니다. 当时我把它夹起来的时候是没有看见的，后来我放嘴里了，然后正好在我眼前那个虫子，然后我就直接看见了，真的很恶心。 또 업체가 운영 중인 식당에선 쥐가 갉아먹은 재료가 그대로 조리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6월 대학 교내 식당에서 쥐머리가 나오고 칭다오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등 중국 식품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여자 골프의 전설 박인비 선수가 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IOC는 32명을 후보로 발표했는데요. 이 중 4명이 선수위원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8대1,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지만 벌써부터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때 유세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박인비 후보,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죠? 골프는 총 227개국에서 방송되고 있고 인기 스포츠가 주는 종목의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슈퍼매치에서 상대팀 선수를 폭행한 FC 서울 정훈기 코치,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고요한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정 코치는 출장 정지 3경기와 제재금 500만 원, 고 선수는 출장 정지 2경기를 부과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양 구단에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며 한겨울 같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철원은 영하 11.6도, 경기도 파주도 영하 9.5도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영하 5도로 여전히 춥겠고요. 체감온도도 찬바람에 5도 이상이나 낮아 더 춥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도 이어집니다. 현재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제주 산지는 물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충남 내륙과 전남 북동부에는 1에서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눈이 내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전주 4도, 대구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토요일 강원 중북부 내륙에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